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뉴 황제,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교황, 그리고 이노센트 3세 교황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어느덧 이노센트 3세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5차 십자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십자군은 총 9차례에 걸쳐서 200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완전 뻘짓으로 끝난 5차 십자군에 대해 살펴보면서, 자, 지난 시간부터 이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중세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지원한 이 각각 종교와 정치 영역에서 탈중세적인, 즉 르네상스적인 인물 성 프란치스코와 황제 프리드리 2세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치스코에 대해 살펴봤죠. 자, 오늘은 최초의 근대인으로 불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위스의 역사가인 야곱 부르크하르트가 재미난 말을 했는데, 요 프리드리 2세, 오늘 다룰 인물입니다. 이분이 바로 중세 때 왕좌에 앉은 사람 중에서 최초의 근대인이다. 그러니까 중세 군주 가운데 최초의 근대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이 호헨슈타우펜 왕가의 마지막 인물인 요 프리드리 2세, 실로 이 드라마틱한 생애를 살았는데 그 생애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186년 하인리 6세,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자, 오늘 다룰 프리드리 2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콘스탄차가 결혼합니다. 이 콘스탄차는요, 시칠리아 왕국, 지금의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거기를 통치하고 있던 그 왕국의 왕녀이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뭐가 됩니까? 그 적장자라고 하면은 신성 로마 제국과 시칠리아 왕국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자, 그게 어떠한 상황인지, 그게 왜 유럽의 운명을 좌우할 상황인지, 그거 지도와 함께 보면은요, 여러분도 바로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요만큼.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있는 여기가 어떻습니까? 시칠리아, 여기가 바로 시칠리아 왕국이에요. 심지어 지금의 발칸반도의 서부 여기까지 먹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운데 껴있는 교황령이 위태위태해지게 된다. 자, 이런 상황. 자, 119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 콘스탄차가 여행 중에 아들을 출산합니다. 요 왕자의 탄생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 유럽의 운명을 좌우할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 출생에 한 점의 의혹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왕자면 안 되는 거예요. 1194년 시칠리아 왕국의 굴리엘모 3세 요 왕이 후계자 없이 죽고요. 그의 숙모인 콘스탄차, 즉 당시 황후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시집간 그 황후 콘스탄차를 왕국의 후계자로 지명한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태어나는 왕자는 당연히 귀해하시는 몸이다. 왜냐? 아버지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엄마로부터 시칠리아 왕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황제와 교황의 세력 균형이, 여기 어때요? 중세 최고의 테마였죠. 황제가 세냐, 교황이 세냐. 그 세력 균형의 추가 한순간에 황제 쪽으로 왕창 급격히 기우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엄마로부터 시칠리아 왕국을 차지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되면 유럽 최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양쪽에 낀 교황청, 그리고 북이탈리아 자치도시 연합은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양쪽에 껴있는 이 신성 로마 제국과 시칠리아 왕국 그 사이에 껴있는 교황령, 그리고 이 북부 이탈리아 어떻습니까? 자, 우리 지난 영상 살펴봤죠? 바로 요 하인리 6세 아버지인 프리드리 1세 때 거의 요 북이탈리아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총 6차례 군사 원정을 하면서 싸운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이 도시 연합군, 즉 롬바르디아 동맹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황제는 그들의 이 도시의 자치권을 인정을 하면서 그냥 충성 맹세 서약만 받으면서 종지부된, 어떻게 보면 황제가 완전히 그 군력적인 패배를 한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요 왕자가 이제 태어나서 이 여기와 여기 차지하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요 교황령, 그리고 간신히 얻었던 북이탈리아에 있는 이 도시들, 이 자치도시 연합은 그 자치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양쪽에 낀 교황청, 북이탈리아 자치도시 연합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당시 북이탈리아에 올인했던 요 프리드리 2세가 자신의 아들 요 하인리 6세를 무려 11살이나 연상인 며느리 요 콘스탄차를 며느리로 맞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황제는 아들을 목 놓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교황청과 북부 자치도시는 어때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어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은 어때요? 신성 로마제 황제가 너무 힘이 비대해진 것을 경계했겠죠. 자, 황후 콘스탄차는요, 결혼 당시 이미 30이 넘은 노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6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 즈음에는 40이 가까운 나이였다. 자, 이 정도 오늘날도 굉장히 순산이 어려운 거죠. 게다가 초산이었다. 그러니까 황후의 임신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본 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모두가 보는 이 도시 광장의 텐트에서 출산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가짜 왕자라는 소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광장 텐트에서 다 보는 앞에서, 물론 텐트로 가렸겠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이 왕자는 탄생부터 당연히 주위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기대와 저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자, 시칠리아 왕국은요, 자, 12세기 중반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시칠리아, 거기에 있는 수도, 팔레르모는 지금의 뉴욕과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갓 태어난 왕자 프리드리 2세는 엄마 콘스탄차 품에 안겨서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뭐 잘 아는 대로 이 시칠리아는 지중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한마디로 여러 인종의 집합소였다. 이곳을 거쳐간 그 인종들을 순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스, 그 이후에 카르타고, 그 이후에 로마로 넘어가게 된 그 과정,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유명한 카르타고 전쟁, 이 포에니 전쟁이죠. 총 3차례 붙죠. 자, 그 이후에 반달족, 고트족, 그리고 비잔틴 제국, 그리고 아랍, 그리고 노르만 왕국. 자, 지금 현재 노르만 왕국입니다. 거기에서 신성 로마 제국, 호헨슈타우펜 왕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이죠. 이 시칠리아 역사의 다양성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교회사 투어를 통해서 처음 스위스를 스타트로 해서 그 다음 구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정말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영역이죠. 자, 바로 요 지역, 이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여기를 2차 교회사 투어로 좀 기획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1194년 이 시칠리아 왕국의 굴리엘모 3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제 황제 하인리 6세는 자신의 아내 콘스탄차의 계승권의 이의를 제기하는 이 반대파를 진압하고 이 팔레르모에서 시칠리아 왕관을 받습니다. 자, 왕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근데 게다가 그토록 바라던 같은 해 왕자가 태어났다. 야, 6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왕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 천운이 겹치는 겹경사였습니다. 그는 반란자를 처벌한 이후에 처자, 아내와 아들을 시칠리아에 남겨두고 자신은 독일로 돌아갔죠. 가서 제후들을 잘 구워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통치권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호헨슈타우펜 왕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 지역을 일종의 가문의 영지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 북쪽에 있는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남쪽까지 다 차지한 이 하인리 6세 당시에 가히 이 호헨슈타우펜 왕조는요, 최고의 전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칠리아 왕국에서 반대파가 어때요? 2년 뒤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1197년 하인리 6세는 다시 출정해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하지만 이 시칠리아에 있는 메시나에서 반란을 진압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결국 사망을 합니다. 당시 한창 나이인 33세에 불과했는데, 와, 지금까지는 하늘이 그를 돕는 듯 운이 계속 따랐지만 최후에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허망한 죽음을 하게 되는, 호사다마라고 하죠. 예, 행운엔 반드시 불운이 따르는 법인지 어쨌든 그는 이렇게 허무하게 갑니다. 이 말라리아는 마시는 대로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죠. 하지만 기온이 상승하면 지중해를 넘어서 요 시칠리아까지 강타했는데 거기에 이제 결국 한 방에 가신 거예요. 독일 역사학자인 이제 게르슈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하인리 6세 형제가 이 말라리아로 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후 독일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흔히 어떤 전염병이 바꾼 세계사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하인리 6세다. 이 하인리 6세가 구상한 이 중앙 집권화가 만약 당시 실현됐다고 하면은 신성 로마 제국이 여러 군소 국가로 쪼개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자, 그랬다고 하면 독일이 일찍 통일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실패하면서 그가 이렇게 죽고, 그의 이제 그 후계자인 프리디 2세 역시 실패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독일의 통일은 1871년 거의 19세기 말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스페인 막 이런 데 다 그냥 통일국가 이루어지면서 막 어때요? 치고 나가는데 한참 뒤늦게 이제 통일이 되고 뒤늦게 이 산업혁명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탈리아 역시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역시 1871년 차로 1870년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이 그 다음에 1871년에 통일하게 되는, 이렇게 굉장히 뒤늦게 통일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 하인리 6세가 죽지 않았으면 아마 전혀 다르게 역사가 펼쳐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11살 연하의 남편을 그렇게 황당하게 보낸 황후 콘스탄차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자신의 품에 있는 아들은 어때? 고작 3살이었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적들 투성이었다. 황후 콘스탄차는 즉시 누굴 찾아가는가? 교황 이노센트 3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 모든 걸 교황님께 맡길 테니 이 어린 왕의 후견인이 되어 주소서. 당시 교황 이노센트 3세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자, 중세 역사에서 최고의 권력을 자랑했던 교황청의 교황입니다. 근데 로마 명문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그리고 볼로냐 대학에서 법률을 거친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와 예일을 동시 졸업한 뭐 이런 거에 해당하죠. 근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는요, 그레고리오스 7세 기억하십니까? 바로 황제 하인리 4세와 한판 세게 붙은 그 카노사의 굴욕의 당사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스 7세. 그 그레고리오스 7세 교황의 뜻을 이어받아서 어때요? 이 교황권이 황제권 위에 있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속의 정치를 바르게 선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죠. 자, 그러려면 어때요? 교황의 힘이 황제보다 훨씬 강해야 된다. 황제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황에게 이 황후가 어때요? 어린 아들을 의탁하는 상황은 한마디로 교황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꿀째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왜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때요? 시칠리아 왕국, 그 드넓은 남쪽에 있는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섬은 어때요? 시칠리아 왕국은 사실상 교황령이 되는 그런 빙고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1198년 황후 콘스탄차는 어때요? 실권을 교황에게 양도한 후 심신이 피폐한 상태로 곧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린 프리드리 2세는 아버지가 3살 때, 그리고 어머니가 4살 때 잃게 되면서 거의 뭐 고아로 자라게 되죠. 교황은 성직자를 팔레르모, 시칠리아에 있는 팔레르모로 보내서 어린 황제의 개인 교사로 보냅니다. 근데 이 교사들이 전부 탄성을 막 내뱉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 조숙한, 너무도 조숙한 천재 중에 천재였던 거예요. 근데 공부의 신이고 노는데도 신이에요. 당시 국제도시에서 정말 자기 주도 학습으로 무려 9개 언어를 플루언트하게 능통하는 거예요. 특히 아랍어, 그리스어는요 거의 현지인처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 무술도 고수다. 무술도 고수. 오늘날 이런 인물을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캐릭터죠. 사기 캐릭터. 그러한 인물이 바로 프리드리 2세였다. 자, 바로 여기, 시칠리아 왕국,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로마 교황령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다가 이제 1209년 프리드리 2세가 어느덧 14살 성인이 됐습니다. 교황의 후견도 이제 끝났죠. 자, 교황, 이노센트 3세 견제구가 들어갑니다. 뭐냐?
두 왕관을 한 명에게 주지 않는다. 즉 교황령 위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시칠리아 왕국의 국왕 어떻습니까? 여기에 황제와 여기에 국왕 요걸 한 인물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교황령이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노센트 3세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는가? 당시 그 호헨슈타우펜가의 라이벌 가문이었던 벨프 가문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벨프 가문의 오토 4세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저렇게 하니까 호헨슈타우펜가는 어때요? 항의를 하겠죠. 만약에 겸직 불가다, 너무 어려서 안 된다, 이 아이가. 그러면은 이 하인리 6세, 죽은 요 하인리 6세의 동생인 필립을 황제로 추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 즉 독일에서는 오토 4세, 벨프가의 오토 4세와 호헨슈타우펜가에서 내세운 필립 둘 사이에 내전이 펼쳐지고 거기서 필립이 전사하게 된다. 오토 4세는 독일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209년 오토는 교황 이노센트 3세에게 접근해서 황제 대관식을 치르게 되면서 이제 명실상부 황제로까지 등극하게 된다. 조건은 뭐였는가?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왕국을 넘보지 않겠다는 조건, 약속을 교황에게 하면서 황제 대관식을 치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죠. 그는 대관식을 치르자마자 바로 변심을 해서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왕국을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이 교황은 어떻게 하는가? 오토를 파문한다. 그리고 누구를 황제로 선언하는가? 바로 어린 프리드리 2세를 황제로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오토 4세는요, 자신의 숙부인 영국의 왕 존에게 지원을 요청하죠. 자, 1212년 로마에 간 17살의 프리드리 2세는 교황 이노센트 3세의 환대를 받습니다. 자, 그의 품에는 어때요? 이미 이제 아라곤 왕녀와 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 하인리 7세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에게 황제 대관식을 치러주겠다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죠. 자, 당신 프리드리 2세 당신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라. 하지만 당신의 아들 하인리 7세가 시칠리아의 왕이 되라. 즉 한 사람에게 뭐예요? 두 왕관을 주지 않겠다. 그 원칙을 고수하게 된 것이다. 그거는 교황청 입장에서는 거의 절체절명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오케이 하죠. 오케이 합니다. 프리드리 2세가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14년 부빈 전투,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부빈 전투, 프랑스와 영국이 한판 세게 붙는 이 전투. 영국의 존과 또 그의 친척이었던 독일 오토 4세, 파문당한 전 신성로마 제국 황제 오토 4세가 한편이 되고, 프랑스의 필립 2세가 상대편이 되어서 한판 세게 붙은 이 전투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이 전투 한 방으로, 어때요? 프랑스, 현재 오늘날 프랑스 내에 있는 영국령 태반을 이제 뺏어서 단번에 유럽의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프랑스예요. 오늘날 프랑스. 그런데 이 부빈 전투, 1214년에 있었던 부빈 전투 이전에 이 빨간색 이 부분이 뭡니까? 다 영국의 영토, 영국. 프랑스 왕령은 여기, 왕의 제후 영지는 여기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빈 전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대륙 내에 있는 오늘날 프랑스 내에 있는 영국 요만큼을 줄어들고 이 대부분이 프랑스 영토가 된다. 그리고 파란색 왕의 직속령인 이 파란색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나머지 이 지역들은 이제 프랑스 왕에게 복속된 앙주 백장령입니다. 자, 1214년 영국 왕 존은 어떻습니까? 귀국을 해서 대헌장, 즉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을 하고요. 이듬해 화병으로 죽지요. 오토 4세는요, 어때요? 재차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황제 자리를 포기하고 부르고뉴의 왕에 만족을 하게 되죠. 1215년 7월 25일 프리드리 2세는 어때요? 가만히 있다가 후박이 너무 꼴찌에 본인에게 들어온, 남들끼리 싸운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어부지리로 황제가 되는, 그는 아헨 대성당에서 독일 왕 대관식을 치릅니다. 이 아헨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중세 유럽의 최고의 스타 샤를마뉴가 만든 도시, 수도로 만들었죠. 그가 건축한 대성당, 아헨 대성당 그 지하에 샤를마뉴의 무덤, 그 석관에서 참배한 이후 십자군 종군을 서약하게 되죠. 그게 바로 5차 십자군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지 않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그 5차 십자군을 종군하게 된 그 프리드리 2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이 시칠리아
시칠리아 왕국의 스토리를 좀 간략히 살펴보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1025년 비잔틴 제국의 바실리우스 2세 한번 언급했는데요. 자, 남부 이탈리아를 포함한 제2의 전성기. 자, 제1의 전성기 언제입니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죠. 자, 한번 간략히 지도를 보면요. 이게 어때요?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었을 당시 동로마 최초의 비잔틴 제국입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등장하면서 6세기 당시 어때요? 영토가 넓어지는,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 유스티니아누스가 죽고 나서 비잔틴 제국은 한번 살펴봤지만 어때요? 성상 파괴 운동 여기 일어나면서 어때요? 제국이 엄청 축소가 된다. 제국을 갉아먹는다. 엄청 작아지죠.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지금 언급한 바실리우스 2세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그만큼 회복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남부 이탈리아 이 지역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남부 이탈리아. 지금 언급하려는 게 여기입니다. 이 시기에 시칠리아는 이슬람에게 이제 빼앗기게 됐고요. 이 남부 이탈리아 여기가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다. 자, 바실리우스 2세 황제가 죽고 나서 비잔틴 제국에 이제 등장한 황제들은 전부 하나같이 무능하고 사치스러웠다. 그리고 용병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결국 용병들은 어때요? 고용주의 영지를 차지해서 독자 세력화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노르만족의 하급 기사였던 오트빌 가문이 있는데 거기에 탄크레디라고 하는 인물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하지만 노르만 공국 그 지역에서 영지가 너무 작지요. 이 수많은 아들들에게 상속해줄 땅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8명이 남부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그 중에 이제 굴리엘모 처음 갔던 사람이 누군가? 굴리엘모다. 자, 여기는 이제 강철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시칠리아를 공격하는 중에 당시 이슬람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 이슬람 총독을 한 손으로 그냥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이 드로고도 죽고 윙프레 그다음에 로베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8명의 이제 아들들이 남부 이탈리아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남부 이탈리아 영토를 야곱야곱 당시 비잔틴 영이었던 이제 여기 영토를 노르만족이 와가지고 야곱야곱 이제 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9세 1053년 이 남부 이탈리아의 세력을 떨치고 있는 노르만족 세력이 위협이 되자 교황 레오 9세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교황군이 쳐요. 그리고 교황 레오 9세는 포로가 됩니다. 이 교황 레오 9세 최초의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개혁파 교황이다. 그의 삼총사 바로 누굽니까? 이 레오 교황과 함께 나중에 교황이 되는 그리고리우스 7세 카노사의 굴욕의 당사자죠. 자,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가 동방교회에 보낸 그 훈베르트 추기경 동서방교회 그 최종적 대분열을 초래했던 이 삼총사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교황 레오 9세가 여기에서 포로로 잡힌다. 이듬해 1054년 그는 요 윙프레를 풀리아, 칼라브리아, 백작으로 인정해주고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이제 죽게 되죠. 자, 이때 레오 9세는 원군 요청을 위해서 비잔틴 제국의 사신단을 파견하는데 그 사신단 대표가 훈베르트 추기경이었다. 가서 이제 한판 세게 붙고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와 마찰을 빚고 결국 같은 해 동서방 교회 대분열을 초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베르 기스카르 시대로 넘어갑니다. 1057년 윙프레가 죽고 그의 동생 넷째인 로베르가 풀리아와 칼라브리아 백작직을 계승하게 되죠. 그에게는 이제 기스카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는데 이 기스카르는 교활하다, 여우 같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베르 기스카르 아마 역사책에서 이제 로베르 기스카르 이렇게 같이 풀네임인 것처럼 뒤에 있는 게 별명이다. 1059년 교황은 교황령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이 지역을 백장령에서 공장령으로, 그러니까 백작에서 공작으로 승격을 해줍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 당시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시칠리아, 그 시칠리아 공작지까지 부여하면서 무슬림 치하의 시칠리아 탈환을 요청하죠. 그래서 로베르는요 1061년 동생 루지에로와 함께 시칠리아 공격을 하고 결국 메시나를 점령하게 되죠. 자, 로베르에 관심은 하지만 이탈리아 본토였어요. 그래서 시칠리아 정복은 동생 루지에로에게 맡기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동생 루지에로는 1072년에 무슬림을 쫓아내고 시칠리아를 완전 정복하게 되고 자신 이 로베르는요 남부 이탈리아 거기를 완전 정복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1085년 이것도 이제 카노사의 굴욕에서 이기했는데요. 자, 황제 하니 4세의 공격을 받고 이제 요새에 갇혀있는 산탄젤로 요새에 3년간 갇혀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구하러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때 데리고 갔던 군대가 대부분이 아랍
용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 세계의 중심인 로마 가서 뭐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약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쫓겨나게 되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함께 쫓겨나게 된다. 교황은 이제 이들의 영토인 이제 살레르노라는 도시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1085년 이제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로베르의 영토에서 이제 죽게 되고요. 같은 해 로베르 역시 비잔틴 공격 중에 병사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 루지에로가 계승을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재밌는 건 뭐냐? 이 후계 구도에서 소외된 요 타란토, 지금 이탈리아 장화처럼 생겼죠. 장화 뒷발 추기에 당하는 그 타란토 지역에 보에몽이라는 사람이 바로 1차 십자군에 종군해가지고 중동에 세워진 여러 십자군 왕국 가운데 안디옥 공국의 영주가 되죠. 바로 여기 예루살렘 왕국 있죠. 트리폴리 백장, 요 안디옥 공국, 여기에 공작이 누구였는가? 바로 당시 왕이 계승해서 자꾸 소외된 그 보에몽이 1차 십자군의 종군에서 차지한 영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지에로 2세. 이 루지에로 2세는요, 바로 1127년, 이제 루지에로 2세, 이 시칠리아 왕국의 루지에로 2세가 어때요? 형이 통치하고 있던 그 남부 이탈리아 그 지역에 굴리에모 2세가 후사 없이 죽자 그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일종의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이 지역을 하나로 통일하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시칠리아 왕국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왕국에 대한 그 대관식, 1130년 그 대관식을 이제 팔레르모 성당에서 하게 되죠. 저희들이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 가겠죠. 팔레르모 대성당. 와, 여기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1140년 이제 아리아노 조례를 반포하게 되는데, 자, 그는 우리 시칠리아 왕국이 가야 될 방향, 청사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모두가 함께 섞여 사는 다인종 국가를 천명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이 종교가 모든 것이었던 그 중세 당시, 그래서 이 시칠리아 왕국, 바로 시칠리아 섬과 남부 이탈리아 이 지역은요, 이슬람, 유대인, 기독교인 아무 구별 없이 아무 차별 없이 다인종 국가가 이렇게 다인종이 함께 섞여 사는. 그래서 그의 치세의 마지막 15년은요 유럽에서 정말 격조 높은 문화 최고의 선진 문명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요 시칠리아 왕국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54년 루지에로 2세가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굴리에모 2세 굴리에모 1세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는 이제 교황청 내분에 개입하면서 입지를 이제 구축하게 되고 1166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리에모 2세 당시에 1167년 당시 이제 롬바르디아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북이탈리아에 있는 자치도시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교황군과 합세해서 당시 신성 로마제 황제 프리드리 1세가 총 6차례 군사 원정을 해오는 것을 이제 상황에서 굴리에모 2세는 롬바르디아 동맹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1176년 레냐노 전투에서 이제 이 연합군이 황제 프리드리 2세 군대를 격퇴하게 되죠. 당시 이 프리드리 2세 황제는요, 북이탈리아를 넘어서 결국 교황령을 넘어서 결국 남부 이탈리아까지 넘보면서 이탈리아 완전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굴리에모 2세는 요 외교와 전쟁으로 이런 위협을 막아낸 셈이었다. 1177년 그는 영국 왕이었던 헨리 2세의 딸 조안나와 결혼하면서 명실상부한 유럽 왕가 반열로 신분이 상승하게 되죠. 1189년 34살에 후계자 없이 죽으면서 문제는 뭐냐? 왕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때요? 자, 탕크레디, 사촌인 탕크레디가 즉위하죠. 자, 그는 즉위하면서 미망인인 조안나, 바로 이제 영국 헨리 2세의 딸이죠. 조안나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강금을 합니다. 그리고 1190년 3차 십자군 출정을 위해서 리처드가 요 시칠리아 섬에 상륙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리처드에게 이 조안나는 누구예요? 자기 누나예요, 누나. 그래서 리처드 위협 때문에 결국 조안나를 석방하게 된다. 그리고 이 탕크레디에게 두 번째 위협은 신성 로마족에서 찾아오죠. 하인리 6세가 즉위하면서 그는 자신의 아내 황후인 콘스탄차, 이 콘스탄차가 루지에로 2세의 딸인 점을 내세워서 시칠리아 왕국의 상속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을 온 상황에서 신성 로마제국 영토에서 하인리 사자공, 그 벨프가의 하인리 사자공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돌아가게 되죠. 결국 한시름 돌리게 되죠. 그리고 1194년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7살밖에 안 되는 굴리엘모 3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자, 리처드
가 이제 3차 십자군 종군하고 이제 귀국하는 중에 오스트리아 공에게 포로가 되는 이야기 한번 3차 십자군 때 언급을 했죠. 성지에서의 악연 때문에 포로가 되고 오스트리아 공작은 이제 이 리차드를 누구에 넘기는가 자신의 그 주군이었던 신성노마드 황제 하인리 6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하인리 6세는요 리처드에게 봉신서약과 함께 막대한 보석금을 받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돈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돈으로 1194년 이 하인리 6세는요 시칠리아를 공격하고 그리고 시칠리아의 그 어린 7살밖에 안 된 굴리엘모 3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귀족들을 다 처형을 하고 그리고 이 하인리 6세가 자신의 아내 콘스탄자와 함께 시칠리아 왕국의 공동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여기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야기 프리드리히 2세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종교가 모든 것이었던 그 중세 유럽 당시 왕좌에 앉은 자 중에서 최초의 근대인으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2세 그리고 프리드리히 2세와 관련되는 그 남부 이탈리아와 그 시칠리아 섬을 중심으로 한 요 시칠리아 왕국의 대략적 역사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